네, 안녕하세요. 문법의 정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운 파트에서 음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들 복습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음운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음운 변동을 살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쌓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그리고 리을의 비음화, 유음화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을 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문제 한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2014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절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난 강의 마지막쯤에 제가 얘기했는데 음운 파트에서 다루는 단위 중에는 음운과 음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음절은 뭘 얘기하냐면 소리마디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그랬을 때 각각의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소리의 결합체. 소리 마디랑 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중성으로 이루어진 거, 초중성, 중성, 종성,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게 나오고 있네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음절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방금 문제에서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 확인되시죠? 다시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그러면은 초성이 있는 보기를 보면 되겠죠? 니은이 이제 초성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끼, 노, 며, 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맞는 선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끼에서 쌍기역 이거 2개 아닌가요? 가끔 정말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죠. 쌍기역이든 쌍디귿이든 이런 된소리 글자들은 음운이 한 개입니다. 이 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 퀴즈. 초성에는 2개가 못 와요. 그러면은 종성에는 자음 2개가 올 수 있을까요? 자,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하시고 정답을 다 같이 말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아니요가 맞습니다. 아마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닭이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종성에 자음 2개 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표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다? 네, 맞아요. 음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표기가 아닌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을 때의 모양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이렇게 닭으로 발음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면 얘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음절 종성에 표기상으로는 2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발음에서는 하나만 오고 있다는 거. 위에처럼 하나가 탈락되기도 하고 또 뒤에 음절 초성으로 연음되기도 하죠. 여기서 살펴본 이게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음운 변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마저 다른 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네, 맞는 얘기죠. 중성에는 모음밖에 올 수 없습니다.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네, 모음이 올 수 없겠죠. 4번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네, 맞습니다. 중성 모음만으로도 충분히 음절을 형성할 수 있죠.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네, 맞아요. 모음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모음을 우리는 홀소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음절만으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음절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운 변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음운론적 제약, 그리고 필수적 수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거. 나중에 음운 변동을 다룰 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3가지의 개념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음운 변동은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혹은 이 음운 변동은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이 음운 변동은 통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이 3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음운론적 제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소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음운론적 제약이란 우리가 앞서 배운 음소나 음절 등과 같은 음운론적 단위들의 구조 및 그 단위들의 배열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대로 모든 말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을 때 음운론적 단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음운론, 음운 파트는 뭐에 대한 내용이었나요? 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했는데 소리에 관한 것을 다루는 파트였죠. 그래서 음소도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고, 음절도 마찬가지로 소리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소나 음절, 음소를 다른 말로 음운이라고 친다면 음운과 음절은 음운론적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요, 이런 소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상 써 있는 그 소리를 실제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겠습니다. 국밥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볼게요. 이거를 발음해 보세요. 억지로 천천히 발음을 하면은 국, 밥 이렇게 발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실제로 이거를 발음을 하려고 보면은 국밥 이렇게 뒤에 오는 비읍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이 변동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비읍을 된 소리로 발음을 하는 이유는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을 발음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비읍을 밥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면은 여러 제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바로 음운론적 제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약을 어기지 않게끔 회피하게끔 하기 위해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어떤 음운 변동을 설명할 때 이 음운 변동은 음운론적 제약 때문에 나타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면 그냥 쉽게 있는 그대로 표기 그대로 발음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구나. 그래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 1번을 볼까요? 그런데 모든 음운 현상들이
이런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발음을 쉽고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이를 발음의 경제성을 추구한다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국의 음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요. 굿이라는 말 있죠. 얘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구지로 발음을 합니다. 그냥 연음시켜서 D로 발음을 해도 되는데 G로 발음을 하는 이유는 더 쉽기 때문이에요. 발음이. 나중에 배울 테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의문 현상은 의문적 제약뿐만 아니라 발음의 경지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나타난다는 거,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이 의문론적 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2018년에 의문론적 제약이라는 개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번 보세요.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의문론적 제약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딱 이 용어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2021년 9월 모의고사에서는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아까 음절은 의문문적 단위의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게 뭐냐면 의문론적 제약에 여러 하위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나온 거예요. 2021년 전에만 해도 의문론적 제약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과연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이 모의고사가 9월 모의고사잖아요. 9월 모의고사는 평가원에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떤 개념이 나온다? 그 개념은 앞으로도 수능이든 모의고사든 어디서도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의문론적 제약을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의문론적 제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제약의 하위 유형들은 마지막에 의문 변동을 다 다루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이 18년 3월 문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지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그래서 밑에는 예시로 국물을 들고 있습니다. 기역, 미음을 연달아 발음하게 되면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장애음과 비음을 자연스럽게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기서는 비음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음과 비음은 뭐죠? 네, 자음이고 그래서 음운이었습니다. 음운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발음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음운 현상인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대. 이 말인즉 의문론적 제약에 의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다른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 좋다처럼 예삿소리와 히읗이 거센 소리로 축약되는 현상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달아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들이 이어질 때 발생하는 음운 변동이다. 예삿소리와 히읗도 뭐죠? 음운이에요. 음운들이 뭔가 연달아 이어질 때 있는 그대로 발음을 하기 어렵대. 그래서 축약이 이루어진대. 역시 마찬가지로 음운론적 제약이 있고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든 거죠. 첫 번째 예시는 비음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축약이었습니다.
아래 보면 한 가지 예시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국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를 살펴보면 예삿소리인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뒤에 예삿소리,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이 연달아 발음되기 어려워. 뒤에 오는 예삿소리가 반드시 된소리로 바뀐다. 국밥을 반드시 국밥으로 발음된다. 이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의문론적 제약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음의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그 위에서는요, 그 자음들을 본래 소리대로 발음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의문론적 제약이었고, 그래서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밑에서는 발음을 할 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된소리 대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나오는 된소리 대기와는 다른 된소리 대기겠죠. 예를 들어서 신을 신다 할 때 그 신고를 우리가 신고가 아니라 뒤에 오는 거를 된소리 대기로 해서 신고로 발음을 하는 것처럼 용언의 어간이 비음으로 끝나고 뒤에 오는 어미가 예사소리로 시작을 하면은 그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뀐다. 그런데 명사인 신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신고하다 할 때 신고입니다. 이때는 된소리 되기가 없이 그냥 신고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된소리 되기 있죠. 이거는 위의 것과는 다르게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필요했냐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용언의 어간이라는 거, 어미라는 게 더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비음화로 예를 들면은 기역 그리고 미음이 만났어. 그러면은 반드시 예외 없이 비음화가 일어나. 얘는 100%야. 예외가 없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운론적 조건에 의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래에 있는 된소리 대기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니은과 기역이 만났어요. 그래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100% 그랬나요? 100%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면요. 니은과 기역이 만나는 의문론적 조건, 이것 플러스 뭐가 더 왔어야 되냐면 반드시 니은은 용언의 어간이어야 됐고 뒤가 어미여야 됐습니다. 지금 용언의 어간, 어미 이런 말은 음운 파트에서 다루는 단위가 아니에요. 음운 파트에서 다루는 의문론적 단위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자음, 모음, 그리고 음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냐면 나중에 다음 파트에서 다루게 될 형태소라는 녀석이에요. 여기는 의문론적 조건이 아닌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형태론적 조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냥 의문론적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의문론적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만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잘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앞으로도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요 내용 있죠. 비의문론적 조건이라든지 형태론적 조건이라든지 형태소라는 얘기 이런 거 다시 다음 파트 되면은 또 거기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의문론적 단위는 음운과 음절이 있어. 근데 얘네를 표기 그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대. 그거를 우리는 의문론적 제약이라고 해. 그리고 그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외 없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 보시면 여기 왼쪽 선지를 볼게요. 반드시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예외 없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의고사 내용까지 살펴봤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문론적 제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마 이게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의문론적 제약이라는 말을 그냥 명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18년 모의고사 문제처럼 이렇게 어떤 거를 발음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거 우리가 배웠던 의문론적 제약이구나, 혹은 의문론적 조건에 의한 의문 변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문제에서는 아마 그러면은 의문론적 제약과 관련이 없는 음운 변동을 찾으라고 할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그 신고와 같은 된소리 내기처럼요.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더 쉽게 찾아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된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읽어보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아래 남아있는 개념들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필수적, 수의적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운 변동에는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필수적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의적이라고 한다. 필수적인 경우가 위에서 본 국밥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의문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문론적 제약을 우리가 억지로 어겨가면서 발음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겠죠. 반면에 수의적인 경우에는 반모음화, 반모음 첨가 이런 게 있는데, 하나만 예시로 들어보면은 앞에서도 예시로 들었던 건데요. 기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표기대로 기어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또 어떻게 발음할 수 있냐면 반모음을 첨가해서 기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여서라는 표기를 보고 기여서로 반모음 첨가해서 발음을 하는 거는 수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시적, 통시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반면에 통시적은 과거부터의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따라서 공시적이라는 말은 현대 국어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다루는 데 쓸 거고,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대 이전의 중세나 또 근대 국어로부터의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데 쓰일 겁니다. 뒤에 국외음화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때 이 통시적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될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가 음운 변동을 들어가기 앞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음운 변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공부하고 어떻게 다 이걸 이해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은 금방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지금 음절이 끝소리 규칙부터 차근차근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유음악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러면은 음절이 끝소리 규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보면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뉜 건데요. 가장 먼저 교체, 그리고 탈락,
축약, 첨가. 명칭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교체는 하나의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요. 탈락은 의문이 하나 없어지는 것. 축약은 두 개의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이 되는 것. 첨가는 없었던 의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라고 적힌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아래에 있는 요약 정리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비읍, 디귿, 기역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절 종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표기가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했을 때 그 음절을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말은요, 받침에 어떤 자음 글자들이 왔을 때 그거를 그대로 발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음하지 못하는 의문론적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음들이 비읍이나 디귿이나 기역 중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교과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읍, 디귿, 기역과 이 공명음 4개를 포함해서 총 7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음절 종성에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4개의 공명음은 다른 자음들이 얘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음절 종성에 왔을 때 그냥 그대로 발음이 돼요. 변하고 이러는 거는 이 왼쪽에 있는 3가지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으로 적든 왼쪽으로 적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7개의 자음을 다 적어 놓는 경우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동적 제약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자음들이 바뀌는 거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절 종성에 그러면 왜 7개만 발음이 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양상을 한번 볼까요? 피읍은 비읍으로, 그리고 기역과 상기역은 기역으로, 그리고 나머지 글자들은 디귿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는 천천히 살펴보시고 바로 밑으로 가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명칭은 말 그대로 음절의 종성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그러나 이 명칭은 음운 변동의 양상을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비음화 그리고 된소리 되기 이런 명칭은요, 변동의 양상이 잘 드러나요. 아,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바뀌었구나, 된소리가 아닌 것이 된소리로 바뀌었구나, 이렇게요.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은 음절의 끝소리 위치에서, 그러니까 종성을 말하는 거죠. 종성에서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이런 것밖에 알려주지 않고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교체되어 나타나는 자음이 비읍, 디귿, 기역이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파열음이고 그 중에서도 평음, 예사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음 체계표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비읍, 디귿, 기역은 모두 파열음이고 예사소리, 평음이었습니다. 다른 자음들이 음절 종성이 왔을 때 이것들로 바뀌는 거니까 평파열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평파열음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화라는 말은 어떤 것이 이걸로 바뀌다, 변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본래대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은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살펴봐야겠죠.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가입니다. 뒤에 아무런 글자도 오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단독으로 발음할 때입니다. 꽃, 잎 이렇게 단독으로 발음할 때 자음이 음절 종성에 놓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입니다. 예시 글자를 보면은 각각의 예시에서 치읓이 뒤에 있는 자음으로 인해서 뒤로 넘어가지 못하고 음절 종성에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다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음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그때 모음이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뒤에 모음이 오면 음절 종성에 있는 받침 자음은 어떻게 되죠? 네, 그대로 연음이 되죠. 근데 같은 모음이 오더라도 그게 실질 형태소인 경우에는 바로 연음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음절 종성에 놓인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가 실질 형태소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형태소라는 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뒤에 나오는 형태 파트에서 다루게 될 단위거든요. 그 형태소 중에서도 하위 부류인 실질 형태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글씨를 보도록 할게요. 실질 형태소는 꽃, 차, 안, 박 등 실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형식 형태소 또는 문법 형태소인데요. 이것들의 예로는 조사나 어미, 접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꽃 안에라는 말과 꽃이 예쁘다 할 때의 꽃이라는 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이의 의미가 정확히 뭐죠?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냥 이 이는 앞에 오는 단어가 주어라는 걸 표시하는 주격 조사일 뿐이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문법적인 의미 그리고 뚜렷한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의미 이런 거를 바로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위에 있는 안을 한번 보세요. 이와는 상대적으로 어디 안에 내부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이런 거를 실질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모음이더라도 형태소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발음하는 게 달라져요. 꼬치와 같이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연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꼬치로 발음을 하면 돼요. 근데 반면에 뒤에 모음이더라도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일단 먼저 음절이 나뉜다고 보면 돼요. 나뉘게 되니까 마치 단독으로 발음을 하는 것처럼 치읓이 음절 종성, 받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먼저 치읓이 음절 종성에 놓였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꼬다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입니다. 보통은 모음이 오면 받침에 있는 자음은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음절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받침에 있는 자음이 바로 연음되지 못하고 일단 음절 종성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고 그 후에야 연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음절 종성에 자음이 놓이게 되는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실질 형태소나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음운 규칙이 일어나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음절 종성에서는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음운론적 제약이라는 건데요. 왜 이렇게 7개만 발음이 되냐? 그 이유는 우리말에서 음절 종성의 자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공기의 개방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7개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서 파열음을 다룰 때 폐쇄 지속 개방이라는 걸 배웠었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파열음, 비읍과 디귿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녀석들은요,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네, 다물었던 입술을 열거나 혀끝과 윗 잇몸이 붙었을 때 그거를 떼면서 공기를 한꺼번에 팡 하고 터트리는
개방 단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음절 종성에는요, 이러한 개방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와야 하는데, 음절 종성에서는 입을 여는 과정 자체가 생략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자음들이 종성이 오는 경우에는 그대로 발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7개의 자음은 종성에서 발음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를 자음 중에서도 이 평파열음과 공명음을 따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파열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파열음인 비읍, 디귿, 기역, 얘네가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이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이 되는 그런 변이음을 갖는다, 이 뜻이죠. 변이음이란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정말 지겹게 해서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읍이라는 소리 집합체가 있었고, 얘는 상황에 따라 무성음 P 또 유성음 B로도 발음이 된다. 이때 얘네가 바로 이 비읍이라는 글자의 변이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비읍, 디귿, 기역의 경우에는 음절 종성에서 개방 단계 없이도 소리가 나는 변이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국이라고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기역 발음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그랬다가 얘네가 떨어지면서 공기가 한꺼번에 팡 하고 나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냥 붙은 채로 끝이 납니다. 한번 해볼까요? 국, 국. 그러면은 마지막에 혓뿌리가 목구멍을 탁 닫는 게 느껴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밥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밥. 이번에는 입술이 굳게 닫히죠. 또 이번에는 닷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역시 조음 위치만 바뀌어서 혀끝과 윗잇몸이 딱 붙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닷, 닷,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공기의 개방이 생략된 그 소리 자체를 변이음으로 갖기 때문에 이 평파열음 3개는 음절 종성에 올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자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변이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음들이 음절 종성이 왔을 때 발음이 되지 못하고 발음이 가능한 평파열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요. 비읍, 디귿, 기역, 이런 음운들은 어떻게 변이음을 갖고 있냐면 크게 3가지의 변이음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냥 일반적으로 파열이 되는 소리 있죠.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거나 혀끝과 윗잇몸이 붙었다 떨어지거나 혀뿌리와 여린 입천장이 붙었다 떨어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 소리, 파열이 되는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얘네가 유성음으로 소리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바보에서 알파벳으로 B라고 적었던 거 있죠. 그것처럼 얘네들은 유성음으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배웠던 것처럼 파열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개방 단계가 생략된 소리로도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파열음인데 명칭은, 근데 파열이 되지 않는 소리도 변이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파열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변임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미파음이거나 불파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총 3가지의 변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공명음입니다. 공명음은 음절 종성에서 왜 발음이 될 수 있을까요? 음절이 끝소리 규칙에서 다른 자음들은 막 교체되기 바빴죠. 근데 이 와중에 공명음인 이 4가지 녀석들은요, 다른 자음들이 얘네로 교체되는 일도 없고요. 얘네가 음절 종성에 오더라도 그냥 발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들은 개방 단계가 없이도 공기가 흘러서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음은 코로 공기가 흐르고 유음은 혀의 양 옆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죠. 공기가 흐른다는 말은 소리가 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맘과 말을 한번 발음해 볼까요? 먼저 맘을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맘이라고 할 때는 분명 입은 두 입술로 닫혀 있어요. 그런데 코로 통하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면서 소리가 납니다. 이 차이를 더 명확하게 느끼려면 다른 입술 소리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비읍 같은 경우에는 맙 이렇게 공기가 코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리가 빨리 끝나는 느낌으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맘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맘 이렇게 코로도 공기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길게 유지할 수 있게 돼요. 또 말과 같은 경우도 볼까요? 말을 발음해 보면요, 일단 조음 위치가 잇몸 소리이기 때문에 혀 끝이 윗잇몸에 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기가 뭐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혀의 양옆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게 돼요. 말 이렇게요. 비음과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비음이나 유음은 개방 단계가 없더라도 공기가 계속 흐를 수 있어서 음절 종성이 오더라도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비음, 미음만 하긴 했는데 다른 비음들도 마찬가지예요. 니은이나 이응도 똑같이 코로 공기가 계속 흐르니까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 설명을 했냐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요약 정리 이것만 설명한 게 아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은 어떤 건지,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왜 음절 종성에는 7가지의 자음만 발음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7가지 중에서도 파열음은 왜 발음이 되고 공명음은 왜 발음이 되는지, 이런 음은 규칙에 대한 개념,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설명이 조금은 길다 느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들었던 설명 다시 한번 여러 차례 복습하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비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 먼저 볼게요. 정의입니다. 장애음이 비음에 의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이거를 비음화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장애음인 기역, 디귿, 비읍이 미음, 니은에 의해서 비음인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애음이 기역, 디귿, 비읍 말고도 많죠. 근데 왜 이 세 가지만 여기 나와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음절의 초성에는 자음이 오게 되죠. 그러면은 앞에 오는 장애음은 당연히 음절 종성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말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기역, 디귿, 비음만 이런 비음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비음화를 시키는 음 중에 미음, 니음만 있는 이유는 비음인 이응 같은 경우에는 음절 초성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음화라는 건요, 후행하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자음에 좋은 방법에 닮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비음화는 선행하는 자음, 기역, 디귿, 비읍이 후행하는 자음, 미음, 니은의 좋은 방법을 닮아가는 동화 현상이거든요. 동화 현상은 뒤에서 다루게 될 거지만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속성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자음 체계표를 볼까요? 그러면은 비읍, 디귿, 기역에서 좋은 위치는 그대로 하고 좋은 방법만 한번 비음 쪽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화살표 따라서 이동하게 될 테니까 비읍은 미음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기억은 이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방법이 닮아가고 있는 음운 변동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음화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동화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음운론적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떤 제약이냐면 비음 앞에는 장이음이 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제약입니다. 따라서 이런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니까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한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는 강력한 현상입니다. 예시 단어 밥 먹 하나만 먼저 볼까요? 밥, 먹,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발음하면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듯이 그냥 밥 먹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비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서 배울 리을의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도 이런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음화인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죠.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2년 11월 고1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비음화를 조금 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저도 이걸 배운 거거든요. 이렇게 유치한 방법이 더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뭐냐면 세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한문, 닫는, 국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게 비음화의 양상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자, 국민에서 기역은 뭘로 바뀌죠? 이응으로 바뀝니다. 닫는에서 디귿은 니은으로 바뀝니다. 자, 앞문에서 피읍이 바로 바뀌지 않죠. 일단 앞문은 뭐가 돼야 돼요? 그 전에 한번 뭘 거치죠? 네, 우리가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치겠죠. 그럼 뭐가 될까요? 네, 일단 비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비읍이 뭘로 바뀌나요? 미음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은 비음화가 이런 거였지 이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은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선생님의 말이네요. 국물은 국물로 발음이 됩니다. 아래 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발음된 현상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해 봅시다. 앞문 닫는 국민. 국물은 국민과 같은 유형이겠죠.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체계표에서 보면은 여기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바뀌게 하는 원인은 바로 이 비음이 미음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면서 조음 위치가 변한다.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음 위치가 아니라 조음 방법이 변하는 겁니다. 틀린 선지네요. 2번 울림소리 이응이 기역으로 변하는 겁니다. 맞나요? 아니죠. 거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선지입니다. 3번 울림소리 미음과 이응이 만나. 일단 여기부터 틀렸죠. 미음과 이응이 만나는 게 아니라 기역이 만나고 있죠. 틀린 선지입니다. 4번 미음은 안울림 소리인 기역이 울림 소리인 이응으로 발음되도록 만들고 있다. 네,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이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파열음 기역이 탈락되고 탈락? 아닙니다. 지금 이 음운 변동은 교체였습니다. 탈락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본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번에는 동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앞에서 동화라는 말이 잠깐 나왔었죠? 동화 현상은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화 현상이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속성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화 현상은 두 음운이 인접했을 때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요. 동화 현상에서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을 동화주라고 하고요. 동화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동화주를 닮아가는 음운을 피동화주라고 합니다. 비음화로 예를 들면은 기역, 디귿, 비읍이 바뀌게 되는 녀석들이니까 피동화주일 거고요. 미음, 니은이 이 녀석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녀석들이니까 동화주일 것입니다. 자, 이런 동화 현상은 몇 개의 기준에 따라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순서에 따라 순행이냐, 역행이냐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국민, 앞문 닫는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기억에 남아요. 앞문 닫는 국민, 기억이 이응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비읍이 미음으로 좋은 방법이 바뀝니다. 자, 국민, 그리고 또 하나 뒤에서 배우게 될 유음화가 적용된 칼날입니다. 각각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국민은 이렇게, 칼날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여기서 동화주를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은 국민에서는 미음이, 칼날에서는 여기 받침에 오는 리을이 동화주입니다. 이번에는 피동화주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바뀌게 되는 녀석을 말하는 거죠. 그럼 국민에서는 기억이, 칼날에서는 니은이 피동화주가 됩니다. 자, 동화주가 피동화주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화살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칼날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에 따라 보면은 국민은 화살표가 뒤로 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역행동화라고 하고요. 칼날은 화살표가 앞쪽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순행동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행동화, 역행동화를 살펴봤고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같아지는 정도에 따라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로 나뉜다. 완전동화는 유음화처럼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같은 글자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완전동화는 특징만 일부 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시 글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국민 같은 경우에는 뭘 담는다고 했죠? 네, 좋은 방법만 닮을 뿐이지 기억이 미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불완전 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칼날을 보면요, 니은이 리을에 의해서 같은 리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완전 동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거리에 따라 직접 동화와 간접 동화로 나뉩니다. 직접 동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기역과 미음이 그리고 리을과 니은이 바로 맞닿아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은 모두 뭐냐면 직접 동화입니다. 간접 동화는 이런 예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애기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동화주는 이모음이에요. 그리고 피동화주는 바뀌게 되는 녀석은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종류를 한번 구분해 보면은 동화주가 앞에 있으니까 역행동화죠. 그리고 아가 애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모음 체계표 생각해 보면은 아는 후설 모음인데 애는 전설 모음이죠. 그리고 이도 전설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설 모음이 후설 모음한테 영향을 끼쳐서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왕 설명하는 김에 모음 체계표 한번 그려볼까요? 빠르게 복습한다 생각하고.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아를 적습니다. 그리고 뻐큐를 날리고 상대방도 맞뻐큐 그리고 이를 더하면은 네,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동화주가 얘죠. 전설 모음입니다. 반대로 피동화주는 뭐였냐면 아예요. 얘는 후설 모음인데
얘가 결국에는 어떻게 바뀌었죠? 애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전설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완전히 같은 글자로 바뀐 거는 아니고 속성만 바뀐 거니까 불완전 동화입니다. 그리고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기억이라는 의문이 존재하니까 직접 동화가 아니라 간접 동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동화 현상의 개념과 그리고 하위 구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다른 의문 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리을의 비음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볼게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리을의 비음화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세부 유형을 보면은 미음,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또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마지막으로 니은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뤄야 될 내용이 꽤나 복잡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아래에 있는 본문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의 비음화는 비음화에 포함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비음화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어서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자, 이전에 다룬 비음화는 동화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비음 동화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 배웠던 비음화를 오른쪽에 간단하게 적어 볼까요? 기본 비음화라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그냥 설명하기 쉽게 기본 비음화라 하고 제가 뭘 기억하라고 했었죠? 안문 닫는 국민이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비읍과 디귿 그리고 기역이 각각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비음이 아닌 글자가 비음에 의해서 비음으로 바뀌는 아주 기본적인 비음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음 동화라고도 하고요. 동화라고 하는 거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의 속성에 닮아가는 거라고 했죠. 기본적인 비음화는 비음이라는 속성에 닮아서 좋은 방법이 바뀌는 거죠. 자, 리을 비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을 비음화는요, 같은 비음하지만 동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1번과 3번을 볼까요? 1번을 보면요, 미음, 이응입니다. 동화주겠죠? 동화주가 미음과 이응이에요. 그리고 3번은 동화주가 니은이고요. 다 모두 뭐예요? 네, 비음이에요. 그래서 이 비음에 의해서 비음이 아닌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1, 3번만 놓고 보면 동화 현상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2번을 함께 고려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동화주가 뭔가요? 네, 기역과 디귿과 비읍입니다. 얘네들은 비음이 아니라 뭐죠? 네, 평파열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동화 현상으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리을이 앞에 온 이런 평파열음의 어떤 속성에 닮아서 니은으로 바뀐 거야?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화 현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번과 3번을 따로 떼어 놓기에는 1, 2, 3번이 대체적으로 음운이 변동하는 모습이 유사해요. 왜냐면 피동화주가 리을로 같고 또 리을이 바뀌어져서 나오는 소리가 니은으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얘를 하나로 묶지만 동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또한 리을의 비음화는 일반적인 비음화와 달리 피동화주가 리을 하나뿐입니다. 또 동화주가 평파열음을 포함해서 더 다양해요. 보시면 기본 비음화에서 동화주는 뭐가 있었죠? 미음과 니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미음과 니은 뿐만 아니라 이응도 있었고요. 기역, 디귿, 비읍도 있습니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비음화와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한편 앞에 오는 동화주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뒤에 오는 리을이 자음이니까. 따라서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앞에 오는 동화주는 많아야 7가지 뿐인 거죠. 왜냐면 우리말에는 음절 종성의 자음이었을 때 7가지로만 발음이 된다. 우리 이거 배웠죠? 박스를 보면 7가지 중에 리을을 제외하고 모두 동화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운 현상을 정의할 때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리을 비음화라고 적어놓고 일단 7개의 자음 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7개의 자음을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7개를 적었는데 여기서 뭐는 포함이 안 되죠? 네, 일단 리을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특이했던 녀석들 3개 있죠. 뭐예요? 평파요름인 기역과 디귿과 비읍입니다. 얘네를 제외하고 그래도 비음 동화처럼 보이는 녀석들은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있었죠. 얘네만 따로 떼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배운 겁니다. 종로를 침략한 결단력, 이렇게 외웠어요.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외우면 진짜 이게 잘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이 더 있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잠시 뒤에 문제를 풀기도 하겠지만 리을의 비음화에서 보통 2번은 잘 나오지 않아요. 2번 유형은 거의 다루지 않는 편이고 1번 그리고 3번, 이게 이제 주로 다루는 거니까 종로를 침략한 결단력, 이렇게 외우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박스 안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미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응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니은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장 먼저 독립을 볼게요. 기역 뒤에서 리을이 일단 니은으로 바뀌죠. 이게 리을의 비음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니은으로 바뀌고 봤더니 기역 뒤에 니은이 있는 꼴이에요. 이거 어떤 환경이죠? 앞문 닫는 국민 할 때 비음화가 적용될 환경이죠. 그래서 기역이 니은에 의해서 이응으로 비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면리를 볼까요, 이번에는? 자, 치읓은 종성에서 발음이 안 되니까 일단 디귿으로 바뀝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 다음 디귿에 의해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비음화가 적용될 환경이네요. 앞문 닫는 국민에서 닫는, 네,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다시 니은 앞에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2번 유형 있죠? 얘는 반드시 뭐가 같이 일어나고 있죠? 네, 비음화가 같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2번을 보고 리을이 왜 얘네 평파요름 뒤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이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는 개론서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아주 짧게 실어 놓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몇몇 문법 학자의 견해일 뿐이지 이게 널리 통용되는 지식이다, 개념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에 대해서도 절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이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비음화를 두 종류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비음화 그리고 리을 비음화. 기본적인 비음화는 앞문 닫는 국민으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는 리을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 중에서도 주로 나오는 녀석들은
종로를 침략한 결단력, 이렇게 외우고 추가적으로 기역, 디귿, 비읍이 더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기본적인 비음화는 그 동화의 순서에 따라 보면은 역행동화입니다. 그렇죠? 동화주가 뒤에 있었어요, 다. 근데 리을 비음화는 동화주가 모두 앞에 있습니다. 순행 동화예요. 이런 점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더 알아보기를 살펴볼게요. 이것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독립, 이게 상호동화라는 건데, 상호동화라는 건요, 가까이 있는 두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변하게 되는 동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리을의 비음화에서 2번 같은 부류를 상호동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류가 뭐였죠? 네,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대표적인 예시로 독립이 있습니다. 먼저 얘는 기역에 의해서 리을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기역이 비음화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상호동화라고 설명했는데 이런 설명에는 문제가 있답니다. 첫째로 위에서도 다루었듯이 이 현상은 애초에 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비음이 된 것을 동화라는 명칭으로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타네요. 무리가 있습니다. 둘째로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것은 리을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리을이 변한 니은에 동화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호 동화라는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되죠. 독립을 한번 볼까요? 독립의 리을이 여기 니은으로 바뀌는 거는 뭐 기역 때문이라고 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역이 마지막에 이응으로 바뀌는 거는 리을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리을이 변한 니은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먼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다시 일반적인 비음화 현상이 그냥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상호동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호동화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시험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깊이가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음화와 리을의 비음화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음운 변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음운 변동인 유음화입니다. 정의를 한번 볼까요? 니은이 리을에 의해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리을이 우리 자음 체계표에서도 배웠다시피 유음이었죠? 그래서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는 거니까 유음화라고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순서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있습니다. 유음화에서는 동화주가 리을이기 때문에 리을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되고, 또 리을이 뒤에 있는 2번 같은 경우에는 역행적 유음화가 됩니다. 예시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 칼날, 그리고 역행적 유음화에서는 신라, 이거를 대표 예시로 암기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간단하죠? 일단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옆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자, 유음화라는 게 있다. 근데 얘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로 나뉜다. 순행적 유음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칼날이 있고, 역행적 유음화는 신라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얘는 리을 플러스 니은의 배열이고, 역행적 유음화는 니은 플러스 리을의 배열이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은 유음화가 뭐지? 했을 때 머릿속에서 쉽게 생각이 나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추가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돼요. 일단 순행적 유음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예외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자, 볼게요. 보시면 여기 예외라고 적혀 있죠. 어간 발음이 리을이고 어미가 니은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유음화가 아니라 오히려 동화주인 리을이 탈락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음운 병동들은 다 교체죠. 바뀌는 거. 근데 리을이 탈락된대요. 어떤 경우냐 봤더니 그 전에 어간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네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다음 파트인 형태 파트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강의는 초심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뭘 배우냐면요. 단어들의 품사를 배웁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품사가 있었죠. 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품사를 배우는데 그 중에 어떤 품사가 있냐면 동사, 형용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움직임에 대한 거, 먹다, 자다 이런 거.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거, 예쁘다, 차갑다 이런 게 형용사입니다. 얘네들은 모양이 막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 하나를 적어 보겠습니다. 먹다 같은 경우는요. 먹고, 먹니, 먹을까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막 모양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모양이 바뀐다고 했을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죠. 먹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를 간이라고 하고요. 뒤에 막 바뀌는 부분 있죠. 얘를 어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감 발음은 지금 먹이라고 치면은 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만 이런 게 아니라 형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용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넘어와서 어감 발음이 리을이고 자, 울다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울이겠죠. 거기 보면 어감 발음 마지막 소리가 리을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어미 막 바뀌는 부분인 어미 니은이 오면은 리을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어간 발음 리을 탈락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근데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도 여기도 오타네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에서도 리을이 탈락되기도 한다. 우리가 소나무라고 알고 있는 이 단어 있죠? 사실은 이거는 솔 플러스 나무예요. 근데 여기서 유음화가 나타나서 솔나무 이게 아니라 오히려 리을이 탈락돼서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어 놓을게요. 합성, 파생에서 리을 탈락. 자, 사실 합성이나 파생 이것도 다음 파트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거든요. 쉽게 설명하자면 단어가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렇게 순행적 유음화의 예외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래에 본문 내용을 같이 보면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유음화 1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른 비음화나 유음화의 경우 박스에 적어놓은 대로 자음이 놓이게 되면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데 유음화 1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거네요. 울다 여기는 알다까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보면은 리을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유음화 대신에 반드시 유음 탈락이 일어난다. 이런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나의 리을 히읗, 리을 티읕과 같은 겹자음에서만 유음화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용언의 활용 이게 뭐냐면 여기 먹다 먹고 먹니 이렇게 용언의 모양이 막 바뀌는 거 있죠. 어미가 바뀌면서 이거를 활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이런 겹자음에서만 유음화가 나타난다. 이 말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개론서를 보면은 중쇄국어까지 엮어가지고 조금 깊이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가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순행적 유음화의 예외인 가죠. 가의 경우에는 울다 플러스 니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리을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를 한번 볼게요. 나의 경우에는 달타 할 때 그 달, 여기에 똑같은 어미 니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음절 종성의 자음이 몇 개 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말은 하나입니다. 초성도 하나, 종성도 하나. 그럼 여기는 지금 두 개네요. 음절 종성이죠. 뒤에 니은은 자음이니까 리을 히읗은 음절 종성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에 배우게 될 자음군 단순화라는 게 여기 나타나게 돼요. 둘 중에 하나는 탈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히읗이 없어지게 됩니다. 탈락을 겪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달 플러스 니가 됩니다. 근데 이때 똑같은 환경이죠. 가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탈락이 아니라 유음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른 같은 경우에는 달른 이렇게 발음이 되고, 또 여기서 앓는 같은 경우에도 유음화, 훑는도 유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런 식으로 용언의 활용령에서는 겹자음에서만 유음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문제로 내기 딱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다와 같이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에도 유음화가 아닌 유음 탈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단어에서 나타날 뿐,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단어에서는 불나방과 같이 유음화가 주로 적용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시적으로는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만 공시적으로는 유음화가 주로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불나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거 사전에 검색해 보면은 분화방이라는 발음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화방은 과거에 그렇게 불렸던 거겠고, 또 불나방은 이제 최근에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순행적 유음화를 기본적인 내용부터 예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펴봤을 때 이 달리 같은 경우 있죠. 용언의 활용령에서 나타나는 유음화, 이것도 우리 그냥 여기다 적어 놓죠.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죠. 칼날이 닳는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용언의 활용령에서는 겹자음에서 유음화가 나타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암기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역행적 유음화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행적 유음화 단어 배열을 한번 보세요. 니은과 리을이 맞다 있죠. 이거 앞에서 배웠던 어떤 것과 비슷하죠? 네, 리을의 비음화 3번과 되게 유사합니다. 볼까요? 자, 여기서 리을의 비음화 3번을 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 유음화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 비음화가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현상은 같은 환경에 적용되는 현상으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경쟁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 음운 변동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유음화가 일어나는지 그 기준을 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분리 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여러 의견들을 봤을 때 이거를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리 가능성이라는 말은 단어의 내부를 둘로 쉽게 나눌 수 있냐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문론, 결단력, 얘네들은 의문, 결단이라는 단어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부를 둘로 쉽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라, 난로 이런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둘로 나눴을 때 모두 말이 되지 않아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쉽게 구분이 되면은 리을의 비음화가 쉽게 구분이 안 돼. 그러면은 역행적 유음화가 주로 적용이 됩니다. 표준발음법에서는 의문론과 같이 몇몇 단어들의 발음을 아래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음화가 적용되냐, 유음화가 적용되냐 하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렇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무조건 이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 이외의 단어들에 대해서는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역행적 유음화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적어볼게요. 리을의 비음화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고 역시 여기다가도 대표 예시를 적어 놓자면 저는 보통 의문론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니은과 리을의 연쇄를 보이고 있죠.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분리 가능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 건데요. 그리고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유음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문론적 제약 때문이에요. 니은과 리을의 연세는요, 우리말에서 절대 같이 발음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나든 역행적 유음화가 나타나든 또는 리을 비음화가 나타나든 혹은 어감 발음의 리을이 탈락되든 뭐가 됐든 서로 없어지거나 변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유음화도 그런 의문론적 제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023년 6월 고1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보시면 보기에 제시된 이 여러 단어들을 자료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이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보니까 리을 앞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 헷갈리니까 한번 적으면서 볼게요. 리을 앞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니까 리을 플러스 리을이 되는 거겠네요. 그럼 얘는 뭐죠 지금? 네,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예시 단어 적어볼까요? 신라가 있겠죠? 그 다음 리을 뒤에서 니은이 리을로 발음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그러면은 순행적 유음화일 겁니다. 대표 단어로는 칼날이 있겠네요. 자, 디귿을 보면은 니은 뒤에서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는 그러면은 리을 비음화일 거고 대표 단어로는 의문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니은과 리을 같은 환경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의문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고 얘네 둘은 분리 가능성에 의해서 구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신라는 니은 리을 연세네요. 보면은 기역 아님 디귿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행적 유음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되고 신라로 발음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 선지고요. 2번 칼날은 니은
순행적 유음화의 대표 단어였죠.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선지. 자, 3번 생산량. 지금 생산량은 니은과 리을의 연세인데 분리 가능성이 존재하죠. 생산이라는 말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유음화가 아닌 리을의 비음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4번 물 날리는 기역 니은에 따라 물난리로 발음하는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적어 볼게요.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은 물과 난리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리을과 니은의 연세입니다. 리을과 니은의 연세는 니은,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돼요. 그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칼날처럼요. 얘는 지금 순행적 유음화에 해당되죠. 순행적 유음화는 예외가 있었지만 그거는 용언에서 따지는 거였으니까 여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난리, 이 내부에서 보면은 니은과 리을의 연쇄입니다. 그래서 역행적 유음화나 리을 비음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분리 가능성을 볼까요? 난과 리를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라처럼 그냥 역행적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번 선지를 보면은 기역 니은에 따라 물 난리로 발음하는 것. 네, 맞습니다. 5번 불놀이는 니은 디귿에 따라 불놀이로 발음하는군. 보면은 여기 있는 리을과 니은이 연쇄되고 있는데 앞에 오는 리을에 의해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리을과 니은이 연쇄를 보이는 이 니은 순행적 유음화와 관련이 되는 단어입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니은과 리을의 연쇄인데 여기서 니은과 리을의 연쇄는 볼 수가 없습니다. 디귿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정답입니다. 5번 이렇게.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었죠.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9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변동 중에는 한 음운이 앞이나 뒤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은 반물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뒤의 음운 미음의 영향으로 비음인 미음으로 바뀌어 좋은 방법이 달라졌다. 이거 뭐였어요? 우리가 배운 비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단어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방법이나 위치가 변한다고 했죠. 사실 좋은 위치가 변하는 건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우리가 배운 비음화, 유음화, 그 리을의 비음화 이런 것들은 모두 좋은 방법만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자음체계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비음 니은이든 유음 리을이든 모두 다 잇몸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바뀔 때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지 좋은 위치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좋은 위치는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림은 니은이 앞에 오는 리을에 의해서 유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칼날과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순행적 유음화입니다. 공론. 여기 나왔네요. 종로를 침략한 결단력. 뭐였어요? 리을의 비음화입니다. 그 다음은 논리. 이거는 분리 가능성이 없는 니은 리을의 연쇄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 뭐죠?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신라와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역은 달림은 한 음운이 앞의 음운의 영향을 받아. 앞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에 오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으로 바뀌어 좋은 방법이 변한 거다. 이게 맞는 선지네요. 1번부터 답이 딱 나와 버렸습니다. 2번, 3번은 일단 좋은 위치가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고 5번도 아닌 거고 4번 한번 볼까요? 공로는
한 의문이 뒤의 의문의 영향을 받아 뒤에 오나요? 아닙니다. 뒤가 아니라 앞이죠. 앞에 오는 이응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리을이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좋은 방법까진 맞았는데 니은 부분이 틀렸네요. 4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다시 복습하시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은 블로그에 와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모두 열공!